평양의 독재자 김정은이 밤마다 극심한 공포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미국의 핵무기도 내부의 정전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강남 한복판에 숨죽이며 살고 있는 자신의 친형, 그리고 그가 쥐고 있는 북한 멸망의 마스터키 때문입니다. 전 세계 정보국이 경악하고 국정원이 30년간 은폐한 초특급 기밀, 백두 혈통에 지워진 아들이 대한민국 최첨단 기술과 만나 평양의 심장을 도려낸 그 소름 끼치는 전말이 오늘 최초로 공개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지도를 바꾸고 있는 실존하는 유령의 복수국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반가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쪽 방향으로 감사의 절 올릴게요. 구독은 방송 만드는데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뀔 뻔했던 그날 밤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990년대 초 평양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 위층 전용 의료시설 1호 병원은 원인 모를 이유로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무장한 호위사령부 병력들이 겹겹이 에워싼 병동 안에서 역사는 기록되지 않은 채 지워져야만 했던 한 아이를 뱉어냈습니다. 이 아이는 김정일이 가장 아끼던 전설적인 무용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받아야 할 탄생은 곧 재앙이 되었습니다. 김정남, 김정철, 그리고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후계 구도의 거대한 장벽 앞에 이 아이의 존재는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결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지도부는 단 한 장의 서류로 아이의 생사를 결정지었습니다. 기록상 사망. 그러나 실제로는 죽음보다 더 가혹한 유폐였습니다. 평양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자강도의 외딴 수용소 인근 지도에도 없는 비밀 가옥으로 갓난아이는 압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요람 곁에는 김정일이 직접 하사했다는 백두혈통의 증표인 황금 권총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극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평양의 심장을 겨누게 될 가장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이 재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세상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평양의 가장 깊숙한 비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우입니다. 아니, 지금은 서울의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한때 저는 평양에서 죽은 사람으로 분류되었던 백두혈통에 지워진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감각은 자강도의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였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감옥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는 늘 제게 말씀하셨죠. 영호야, 너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내 이름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다. 하지만 제 요란 머리맡에 놓여있던 그 황금 권총은 어린 마음에도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왜 우리 집엔 이런 무서운 물건이 있을까? 왜 어머니는 밤마다 저 권총을 보며 소리 없이 우시는 걸까? 10살이 되던 해 평화롭던 저희의 은신처에 검은 그림자가 들이닥쳤습니다. 평양에서 보낸 암살자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직감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는 것을요. 그 길로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무작정 북쪽 국경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강물을 건너고 가시던 불을 헤치며 나아가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이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중국 국경을 불과 수백 미터 앞두고 뒤쫓아온 보위부의 총성이 고요한 산등성이를 울렸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계시던 어머니의 온기가 순식간에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쓰러지는 순간에도 어머니는 저를 밀쳐내며 속삭이셨습니다.
가거라, 영호야. 가서 꼭 살아남아라. 어머니의 피로 붉게 물든 하얀 눈밭을 뒤로하고 저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날 밤 소년 김영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을 무너뜨리겠다는 피의 맹세를 가슴에 품은 유령이 태어났습니다. 마카오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목숨을 부지하던 시절에도 제 품 안에는 어머니의 피 묻은 옷자락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옷자락을 붙잡고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나를 버리고 우리 어머니를 죽인 그 자들에게 반드시 똑같은 고통을 되돌려주겠다고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마카오의 지하 세계에서 전설적인 싸움꾼이자 천재적인 해커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제 정체를 알 수 없었기에 사람들은 저를 유령이라 불렀죠. 그러던 어느 날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 과거를, 제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그리고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요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건넸습니다. 내 어머니를 죽이라고 명령한 배우가 누구인지 알고 싶나? 그 이름은 바로 당시 후계자로 급부상하던 내 동생 김정은이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형을 죽이려 하고 그 어미의 목숨까지 앗아갔다는 사실에 저는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국정원 요원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자. 너의 복수를 국가의 임무로 만들어주겠다. 그것이 제가 대한민국과 손을 잡고 블랙고스트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된 이유였습니다. 강원도 모처의 지하기지에서 시작된 5년간의 훈련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살인적인 인간 병기 훈련부터 평양 상류층의 세련된 말투와 예절까지 저는 오로지 복수를 위해 제 자신을 갈아 넣었습니다. 국정원은 제 얼굴의 미세한 부분을 성형하여 김씨 일가의 흔적을 지우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버림받은 아들 김영호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 온 거물 투자자 알렉스 킴이 되어 다시 평양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제 몸속에는 최첨단 도청 장치와 유사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독약 캡슐이 삽입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저에게 최종 병기라는 암호명을 부여했고 마침내 평양 침투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비행기 트랩을 내려다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김정은, 내가 만든 이 가짜 왕국을 내가 직접 무너뜨려 주마. 그런데 여러분, 제가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국정원조차 예상치 못한 북한 권력의 핵심 김여정이었습니다. 과연 저는 그녀의 의심을 피해 김정은의 멱살을 잡을 수 있을까요? 마카오의 습한 뒷골목에서 국정원 요원을 만났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가 내민 파일 속에는 제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었죠. 차가운 눈밭에 쓰러진 어머니, 그리고 그 처형을 승인한 결재 서류 하단에 선명하게 찍힌 이름은 바로 김정은이었습니다. 그 석자를 보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국정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를 죽음으로 내몬 그 핏줄을 내 손으로 직접 끊어버릴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대한민국 강원도 깊은 산속,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지하기지로 압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시작된 훈련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지옥이었습니다. 하루에 단 3시간만 잠을 자며 사격, 폭파, 암살 기술을 익혔습니다. 100m 밖에서도 움직이는 표적의 미간을 정확히 뚫어야 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의 숨통을 1초 만에 끊는 법을 배웠습니다. 국정원 교관들은 저를 보며 괴물이라 불렀지만 저는 그저 복수에 미친 짐승이 되어갔습니다. 기술적인 훈련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바로 제 자신을 지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저를 김씨 일가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은 유럽에서 성공한 거물 투자자 알렉스 킴으로 완벽하게 탈바꿈시켜야 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미세 성형 수술이 이어졌습니다. 광대뼈를 깎고 눈매를 교정하여 백두혈통 특유의 매서운 인상을 지원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낯선 남자의 얼굴을 보며 저는 매일 밤 속삭였습니다. 너는 이제 김영우가 아니다. 너는 김정은을 파멸시킬 최종 병기다. 지능 훈련 또한 혹독했습니다. 북한 상류층만이 사용하는 은밀한 평양 사투리와 세련된 사교계 예절, 그리고 국제 금융시장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했습니다. 스위스 은행의 계좌번호 수십 개를 외우고 북한 고위 간부들의 약점과 인맥 지도를 머릿속에 통째로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스파이가 아니라 북한의 경제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물 돈주로 설계된 것입니다. 제 몸속에는 대한민국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가 이식되었습니다. 어금니 밑에는 위치 추적기와 초소형 도청 장치가, 왼쪽 팔목 피부 아래에는 비상시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특수 임플란트가 삽입되었습니다. 만약 정체가 들통나 고문을 당하게 된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독약 캡슐까지 심장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첩보 자산이자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된 셈이었죠.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철저한 심리 분석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성격, 식성, 술버릇, 심지어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분석하고 또 분석했습니다. 그는 정통성에 대한 극도의 열등감을 가진 인물입니다. 저는 그 점을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자칭 백두혈통이라는 그가 가짜라면 진짜 백두의 피를 이어받은 제가 나타났을 때 그가 느낄 공포는 얼마나 클까요? 저는 그 공포를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침투 전날 밤 국정원 원장이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잡으며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김요원, 자네의 임무는 단순한 암살이 아니네. 북한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그들의 핵가방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네. 실패는 곧 자네의 죽음이자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것을 명심하게. 저는 대답 대신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이미 태극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2020년대 초 저는 가짜 여권을 들고 평양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수만 번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평양순환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날카로운 눈초리로 저를 훑어보았지만 저는 알렉스 킴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누구인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받드는 수령에 지워진 형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런데 평양 시내로 들어가는 차 안에서 제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영접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벤츠 차량에서 내린 인물은 다름 아닌 김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늘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알렉스 킴 선생,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순간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서 저는 증오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저를 김정은에게 인도할 발판이 될까요? 아니면 제 목을 조를 올가미가 될까요? 제가 평양 사교계를 어떻게 피바람으로 몰아넣었는지 그 충격적인 서막이
이제 시작됩니다. 평양순환 공항을 가득 채운 서늘한 공기는 마카오의 습한 바람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김여정은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예민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그녀는 마치 사람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 제 눈을 한참이나 응시했습니다. 저는 국정원에서 훈련받은 대로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스위스 명품 시계가 채워진 손을 내밀었습니다. 알렉스 킴입니다. 공화국의 비약적인 발전에 일조하고 싶군요. 제 목소리는 티 없이 매끄러웠고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미세한 경련과도 같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저의 평양 생활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스위스 은행에 10억 달러 비자금을 주무르는 거물 투자자로 완벽하게 위장했습니다. 북한의 외화벌이를 총괄하는 대성 총국 고위 간부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수만 달러짜리 현금 뭉치와 최고급 양주를 아낌없이 뿌렸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체제는 신념이 아니라 오직 돈과 공포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간부들은 제 앞에서 연신 허리를 굽히며 아첨을 떨었고 저는 그들의 비굴함을 비웃으며 권력의 핵심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특히 김여정의 신뢰를 얻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녀는 의심이 많기로 소명난 인물이었기에 저는 단순히 돈만 많은 장사꾼처럼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유럽산 최고급 명품 가방과 북한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희귀한 보석들을 선물하며 그녀의 환심을 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서 북한의 경제 위기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천재적인 방책을 하나씩 던졌습니다. 그녀는 점차 저를 단순한 투자자가 아닌 공화국에 반드시 필요한 인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상류층만의 비밀 파티가 열리던 날, 저는 일부러 백두혈통만이 가진 특유의 술버릇과 거만한 태도를 무의식 중에 내비쳤습니다. 술잔을 쥐는 각도, 상대를 압도하는 특유의 눈짓, 그리고 김씨 일가만이 공유하는 은밀한 유머까지 말입니다. 주변의 간부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제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김여정 역시 그런 제 모습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는지 그날 이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물론 위기도 있었습니다. 보이부의 감시는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거처인 고려호텔 특각에는 수십 개의 도청 장치와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죠. 저는 국정원이 제공한 첨단 전파 교란 장치를 이용해 매일 밤 교신을 이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도 저는 태연하게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와인을 마셨습니다. 밖에서 감시하는 요원들에게는 그저 돈 많은 부자의 여유로운 밤으로 보였겠지만 제 손끝에서는 북한 지도부의 기밀 정보들이 남한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평양 사교계에서 알렉스 킴이라는 이름은 순식간에 전설이 되었습니다. 고위층 여인들은 저와 한 번이라도 대화하기 위해 줄을 섰고 간부들은 제 투자 한마디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욕망을 이용해 북한 내부의 권력 지도를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누가 김정은에게 충성하는지, 누가 뒤에서 배신을 꿈꾸는지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제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김여정에게 김정은과의 독대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지도자 동지께 직접 보고드려야 할 국가적인 중대사가 있습니다. 제 제안에 김여정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민 스위스 비자금 계좌의 액수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은
평양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제 뜻대로 김정은과의 만남을 주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작전의 1단계가 성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위부장 조경철의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회장 구석에서 항상 제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살기를 뿜어냈습니다. 짐승 같은 직감으로 저에게서 무언가 이질적인 냄새를 맡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더욱 당당하게 웃어 보였지만 등 뒤로는 서늘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이제 곧 평양의 주인과 마주하게 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김여정을 통해 정갈이 도착했습니다. 원수님께서 선생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바로 이동하시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황금 권총의 서늘한 감촉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의 원수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 남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평양의 어둠을 뚫고 달려가는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결의를 다졌습니다. 과연 김정은은 제 얼굴을 보는 순간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혈육의 끌림일까요? 아니면 죽음의 예감일까요? 상상도 못한 전개가 기다리는 김정은과의 은밀한 술자리, 그 충격적인 현장은 이제 곧 공개됩니다. 평양 외곽의 울창한 숲속, 일반인은 지도에서조차 찾을 수 없는 초호화 비밀 연회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은 화려하다 못해 기괴할 정도로 사치스러운 공간이었죠. 육중한 문이 닫히고 제 앞에 나타난 남자는 바로 김정은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보다 훨씬 더 비대하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제가 들어서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친밀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위압감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주변에는 오직 서너 명의 최측근 경호원만이 살기를 뿜으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국정원에서 수천 번 연습한 대로 김정은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보드카를 잔 가득 따르며 먼저 입을 뗐습니다. 지도자 동지, 이 잔은 공화국의 미래와 동지의 고독을 위해 올리는 잔입니다. 고독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김정은의 눈썹이 움찔거렸습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감히 내뱉지 못했던 금기어를 제가 던진 것이었으니까요. 술잔이 오가면서 김정은의 경계심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독한 보드카를 연거푸 들이켜더니 갑자기 껄껄 웃으며 제 어깨를 쳤습니다. 알렉스 선생은 나를 잘 아는 것 같구만. 그래, 이 나라에서 내 마음을 아는 놈이 누가 있겠소? 다들 내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지만 뒤돌아서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오. 술 기운이 오르자 그는 자신의 건강 이상설과 후계 문제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국정원이 그토록 갈구하던 최상급 정보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김정은은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그는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생은 참 따뜻한 사람이구만. 마치 오래전 헤어진 형제 같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는 불같은 분노와 냉정한 이성이 동시에 소용돌이쳤습니다. 바로 제 눈앞에 있는 이자가 제 어머니를 죽이고 저를 유령으로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숨겨온 비수를 꺼내 그 목덜미를 찔러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김정은은 급기야 저를 의형제라 부르며 자신의 집무실 옆방에 특별 거처를 마련해 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평양의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절대적인 신뢰를 얻어낸 것입니다. 저는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제 몸에 내장된 도청 장치를 통해 모든 대화를 남한으로 실시간 전송했습니다. 그가 잠든 사이 저는 목숨을 걸고 그의 개인 화장실에서 손톱 조각과 머리카락을 채취했습니다. 이것들이 남한으로 넘어가면 그의 정확한 유전적 질환과 건강 상태가 전 세계에 폭로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명실상부한 평양의 2인자보다 더 강력한 비선 실세가 되었습니다. 고위 간부들은 이제 저를 거치지 않고서는 김정은을 만날 수도 없게 되었죠. 하지만 권력의 단맛에 취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제 진짜 목표는 김정은의 목숨이 아니라 그가 가진 핵 버튼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그가 자랑하던 백두산 지하 벙커의 위치와 보안 체계에 대한 단서들을 하나둘씩 수집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잠든 김정은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자는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는 형제가 사실은 자신이 지워버린 혈육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리고 그 형제의 손에 의해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면 어떤 비명을 지를까? 복수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이미 그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김정은은 저를 깨우더니 상기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알렉스 형님, 오늘 형님께만 보여줄 공화국의 절대 성지가 있소. 나랑 같이 백두산으로 갑시다. 그것은 바로 북한 체제의 최후 보루이자 제가 그토록 찾던 지하 벙커로의 초대였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승리의 열쇠일까요? 아니면 완벽하게 설계된 죽음의 함정일까요? 김정은의 전용기는 평양의 어스름을 뚫고 삼지연 공항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기내에서 김정은은 상기된 표정으로 연신 독한 담배를 피워댔습니다. 알렉스 형님, 오늘 형님이 보게 될 것은 우리 공화국의 생명이자 나의 심장이나 다름없소. 미제놈들이 수천 발의 폭탄을 퍼부어도 끄떡없는 곳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광기 어린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왼쪽 팔목 아래 이식된 특수 임플란트의 작동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곧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을 거대한 무덤 속으로 들어갈 시간이었죠. 백두산 중턱,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암벽처럼 보이던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가 기계음을 내며 갈라졌습니다. 그 안으로 이어진 끝없는 터널을 지나자 현대 과학의 정수가 집약된 최첨단 지하 벙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 어떤 해커도 접근할 수 없는 철저한 폐쇄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입구의 보안 시스템은 경악스러울 정도였죠. 거대한 강철 문 앞에는 세 대의 스캐너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여유롭게 다가가 자신의 눈을 갖다 대고 목소리를 내어 주파수를 측정했습니다. 마지막 관문은 바로 DNA 인식이었습니다. 김정은이 특수 유리판 위에 손바닥을 올리자 시스템은 단 1초 만에 백두혈통의 유전자를 확인하고 육중한 문을 열었습니다. 형님 보시오. 이 문은 오직 백두의 피를 이어받은 자만이 열 수 있소. 내 아들놈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단 말이지. 김정은은 호기 있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섰지만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국정원의 가설이 맞다면, 그리고 제가 정말 지워진 넷째 아들이 맞다면
저 시스템은 저에게도 문을 열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김정은이 벙커 내부의 상황실에서 간부들과 지도를 보며 열띤 논의를 벌이는 사이 저는 화장실에 가겠다는 핑계로 복도로 빠져나왔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다시 그 인식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 자리에서 사살될 것이 뻔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유리판 위에 올렸습니다. 초록색 레이저가 제 지문과 혈관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순간 정적을 깨고 부드러운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승인되었습니다. 백두혈통 확인 완료. 문이 스르르 열리는 것을 보는 순간 저는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그 더러운 피가 제 몸속에도 흐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국정원에서 받은 초소형 복제 장치를 인식기에 부착했습니다. 김정은의 홍채 정보와 목소리 주파수까지 완벽하게 탈취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무너뜨릴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벙커의 가장 깊숙한 곳, 그곳에는 대한민국 주요 도시를 겨냥한 핵미사일 발사 버튼과 암호 체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그 붉은 버튼을 어루만지며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되는 거요. 저는 그 소름 끼치는 발언을 들으며 미리 준비해둔 악성 바이러스가 담긴 칩을 메인 서버 하단에 몰래 삽입했습니다. 이제 이 벙커의 핵무기는 김정은의 명령이 아니라 저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고철 덩어리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저를 김정은은 의심 없는 눈초리로 반겼습니다. 그는 기분이 좋은지 연회장에서 가져온 비싼 와인을 따르며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의 목에 걸린 죽음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임무는 완벽했습니다. 핵가방을 무력화했고 백두혈통의 보안 체계를 뚫었으며 김정은의 절대적인 신뢰까지 얻어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안전하게 탈출하여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터뜨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상황실의 붉은 경보등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위부장 조경철이 긴급한 표정으로 들이닥치며 소리쳤습니다. 원수님,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보안 시스템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복제했습니다. 조경철의 날카로운 시선이 제 얼굴에 멈췄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평양을 뒤흔들 피해 숙청과 추격전이 시작되려는 찰나였습니다. 과연 저는 이 거대한 무덤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보위부장 조경철의 목소리가 지하 벙커의 차가운 벽을 타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태블릿 PC에는 제가 조금 전 보안 시스템에 접속했던 기록이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전멸하고 있었죠. 김정은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형님이라 부르며 술잔을 기울이던 그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굶주린 맹수 같은 살기만이 가득 찼습니다. 조경철은 권총을 뽑아들며 제 가슴을 겨누었습니다. 알렉스 킴, 아니 남조선 괴뢰 첩자놈. 내 정체가 무엇인지 여기서 당장 풀어라. 일촉즉발의 순간 저는 당황하는 대신 국정원에서 수만 번 연습했던 비상 탈출 프로토콜을 가동했습니다. 저는 김정은의 팔을 낚아채며 그의 몸을 방패 삼아 뒤로 물러났습니다. 원수님, 조경철이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저 데이터는 조경철의 부하들이 조작한 것입니다. 제 고함 소리에 경호원들 사이에서 찰나의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저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특수 연막탄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펑 소리와 함께 자욱한 연기가 벙커를 가득 메웠고 저는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미리 파악해두었던 환기구 통로로 몸을 날렸습니다. 뒤편에서 김정은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산채로 잡아 가죽을 벗겨버려라. 보이부 요원들의 구두소리가 금속 바닥을 울리며 저를 추격해왔습니다. 저는 환기구를 빠져나와 벙커 외곽의 절벽으로 이어지는 비상 탈출구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폐부 깊숙이 차가운 공기가 박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팔목에 임플란트가 요란하게 진동하며 국정원의 긴급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인근 대동강 하류의 탈출용 반잠 수정이 대기 중이니 30분 내로 도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벙커 밖으로 나오자 평양 전체에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듯 사이렌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습니다. 머리 위로는 보이부의 공격 헬기가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산등성이를 후쳤고 수천 명의 군인이 개미떼처럼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매설해 두었던 국정원의 비밀 보급 상자에서 소음기가 장착된 특수 권총과 야간 투시경을 꺼내 들었습니다. 추격해오는 보이부 요원 3명의 가슴에 정확히 탄환을 박아 넣으며 저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첩보전이 아니라 처절한 생존 전쟁이었습니다. 대동강 지류에 도달했을 때 제 앞을 가로막은 것은 조경철이 직접 이끄는 보이부 정예 타격대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강변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였죠. 조경철은 확성기를 대고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김영호, 내 어미가 죽을 때처럼 너도 여기서 개처럼 죽게 될 것이다. 제 본명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미 제 정체는 완전히 탄로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수단으로 품 안에 있던 무선 기폭 장치를 눌렀습니다. 벙커 내부에 설치했던 악성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서 벙커의 전력 시스템이 폭발과 함께 마비되었습니다. 거대한 폭음과 함께 백두산 자락이 진동하자 보이부 요원들이 당황하며 자세를 흐트러뜨렸습니다. 저는 그 혼란을 틈타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강물이 온몸을 조여왔지만 저는 죽기 살기로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뒤에서 수백 발의 총탄이 수면을 때렸고 제 어깨 근처를 스치는 탄환의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수면 위로 검은 그림자를 드러낸 국정원의 반잠 수정이 보였습니다. 가까스로 잠수정에 몸을 실었을 때 저는 정신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평양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바다가 된 벙커와 절규하는 김정은의 그림자가 눈에 선했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핵무력은 마비되었고 김정은의 통치 권위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 김정은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저지른 죄악이 무엇인지를 전 세계에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제 평양은 건국 이래 가장 혼란스러운 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김정은은 다음 날 아침 자신의 제국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사지를 탈출한 저를 기다리는 다음 임무는 무엇일까요? 반잠 수정을 타고 탈출하던 저는 돌연 기술을 돌렸습니다. 국정원 본부의 철수 명령이 귓전을 때렸지만 이대로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김정은의 눈을 똑바로 보고 제 손으로 직접 진실의 비수를 꽂아야만 이 긴 전쟁이 끝날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미리 확보해둔 비밀 루트를 통해 평양 시내로 잠입했고 김정은이 보이부의 엄호를 받으며
복귀한 집무실 정문까지 단숨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미 벙커 시스템이 마비되어 평양 전체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저는 마치 유령처럼 경호망을 뚫고 그의 집무실 문을 발로 찼습니다. 수십 명의 호위사령부 경호원이 제 가슴에 총구를 겨누었지만 김정은은 사색이 된 얼굴로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쥐고 있었죠. 제가 미리 두고 간 김정일의 친필 서명이 담긴 출생 기록과 유전자 검사지였습니다. 저는 피 묻은 알렉스 킴의 위장복을 벗어 던지고 김정은의 면전에서 당당하게 가슴을 폈습니다. 내가 죽인 내 어머니의 복수를 하러 왔다. 내가 바로 내가 지워버린 내 형이다. 제 외침에 집무실 안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정은은 충격에 휩싸여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불신으로 격렬하게 흔들렸죠. 주변의 고위 간부들은 백두혈통의 정통성이 뿌리째 흔들리는 소리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겁한 눈빛을 하나하나 쏘아보며 김정은을 향해 일갈했습니다. 너는 인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내 핏줄까지 죽이며 가짜 왕국을 세웠지만 결국 내가 가진 것은 종이 한 장보다 가벼운 권력일 뿐이다. 김정은은 분노로 소리치려 했지만 이미 목소리는 갈라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무실 밖에서는 저를 지지하는 일부 반군 세력과 보위부 요원들 사이에 교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평양 사교계에서 포섭했던 돈주들과 일부 장성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김정은은 책상을 내리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죽여라. 당장 이놈을 찢어 죽여라. 하지만 경호원들은 주춤거렸습니다. 제 얼굴에서 보이는 김정일의 흔적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 앞에 그들의 맹목적인 충성심도 균열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유롭게 웃으며 제 팔목에 장치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집무실 대형 화면에 제가 백두산 벙커에서 무력화시킨 핵미사일 발사 시스템의 오류 메시지가 거대하게 떠올랐습니다. 김정은, 내가 자랑하던 그 장난감들은 이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 내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터지는 것은 서울이 아니라 바로 이곳 평양의 내 머리 위가 될 것이다. 이 천인공노할 진실 앞에 김정은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흐느꼈습니다. 백두혈통이라는 신화가 처참하게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양의 견고한 권력 구조는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은 김정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죽이지는 않겠다. 살아서 내가 무너뜨린 이 지옥을 끝까지 지켜봐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내리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연막탄을 터뜨렸고 집무실을 가득 메운 자욱한 연기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경호원들이 눈을 비비며 총을 난사했지만 저는 이미 창문을 깨고 평양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뒤편에서 들려오는 김정은의 광기 어린 비명소리가 멀어질수록 제 가슴 속에 맺혔던 어머니의 한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양은 건국 이래 가장 긴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만수대 의사당의 불빛이 대동강 물결 위에 어지럽게 흩어지고 있었죠. 저는 약속된 탈출 지점으로 달리며 마지막으로 평양 시내를 돌아보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북한의 전 인민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을 통치하던 수령이 얼마나 나약하고 추악한 존재였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보낸 유령이 평양의 심장을 어떻게 도려냈는지도요. 이제 마지막 챕터만이 남았습니다. 과연 저는 무사히 남한으로 돌아가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평양중앙방송의 조선춘 아나운서는 평소보다 훨씬 더 격앙된 목소리로 특별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어제 평양에 침입한 알렉스 킴은 남조선 괴뢰들이 보낸 극악무도한 테러 분자이며 공화국의 존엄을 모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방송의 요란한 비난과는 대조적으로 평양의 민심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고위층 간부들 사이에서는 이미 입에서 입으로 천인공노할 진실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원수님과 똑같이 생긴 진짜 백두혈통이 나타나 핵가방을 무력화시켰다는 소문은 보위부의 총칼로도 막을 수 없는 들불이 되었습니다. 김정은은 그날 이후 극심한 불면증과 편집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집무실 옆방에서 형제라 부르며 술을 따랐던 그 남자가 실은 자신을 파멸시키러 온 복수기였다는 사실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외부 활동을 완전히 중단했고 음식에 독이 들었을까봐 의심하며 강박적인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이 보낸 단 한 명의 요원이 북한이라는 거대한 독재 체제의 심장에 치명적인 독을 주입한 셈입니다. 그 무렵 저는 국정원의 치밀한 엄호 아래 서해 공해상을 거쳐 극비리의 대한민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인천항의 짠내 섞인 바람이 제 코끝을 스칠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살아서 돌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국정원 원장은 저를 맞이하며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것은 국가를 위해 영혼까지 불살랐던 한 요원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어머니의 유골함이 모셔진 경기도의 한 사찰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평양의 그자는 매일 밤 공포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유골함 앞에 내려놓은 태극기는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주듯 조용히 펄럭였습니다. 이후 저는 다시 한번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김씨 일가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나 있을 법한 가장 평범한 한국 남자의 얼굴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이름은 다시 김영우로 돌아왔고 국정원은 제 모든 과거 기록을 말소하여 저를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이웃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제 손에는 권총 대신 장바구니가 들려 있고 피 묻은 위장복 대신 편안한 캐주얼 옷을 입고 거리를 걷습니다. 동네 국밥집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여전히 북한의 도발 소식과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이 보도됩니다. 사람들은 욕을 하거나 혀를 차며 지나가지만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빙긋 웃음을 짓습니다. 김정은의 초췌해진 얼굴을 보면 그가 아직도 제가 남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그는 아마 평생토록 자신의 그림자조차 의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단골 국밥집 구석자리에 앉아 국밥을 한술 뜨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의 남자가 신문을 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요원.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씹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요원이 아닙니다. 그저 대한민국 국민일 뿐입니다. 남자는 작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고 저는 그가 남기고 간 신문 귀퉁이에 작게 그려진 태극기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일상은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저와 같은 이름 없는 요원들에게는 목숨과 맞바꾼 기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수많은 블랙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밤도 발을 뻗고 잠들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서울의 풍경을 보며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자유와 번영, 그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이것이야말로 평양이 결코 가질 수 없는 대한민국의 진짜 힘입니다. 평양의 김정은 집무실 책상 밑에는 아직도 제가 몰래 붙여두고 온 대한민국 국정원 문양의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는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절감하겠죠. 백두혈통의 신화는 깨졌고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김영호라는 이름으로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이 땅의 자유로운 시민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국을 위해 청춘과 이름을 바친 모든 이름 없는 영웅들에게 바칩니다. 오디오본 영상은 가상 재구성을 포함한 팩션 오디오북입니다.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안보 경각심을 위한 창작물임을 밝힙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